자, 하여튼 뭐 다음 주에 비문학 책도 좀 갖고 와보세요. 그러면은 자 308쪽에 여기 보면 장춘정기인가 뭐 그렇죠. 장춘정기 이것도 뭐 나올 가능성은 좀 적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거. 기는 알죠? 기가 뭐예요? 이거 맨날 했잖아요. 이게 기가 이제 이게 수필이죠, 그죠? 고전 수필에 들어갑니다, 그죠? 고전 수필에 들어가고요. 장춘정이라는 정자에 얽힌 어떤 기록입니다. 뭐 이게 기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자를 어떻게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빨리 읽어볼게요. 이것도 뭐 천지의 조화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면 만물을 감돌고 고금에 흐르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1년으로 말하면 봄에서 여름이 되고 여름에서 가을이 되고 가을에서 겨울이 겨울에서 다시 봄이 된다. 계절이 흐르고 추위가 더위가 바뀌며 만물을 피어나게 하고 시들게 한다. 마치 다그치는 것 같지만 멈추지 않는데도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 이치를 군자는 의미하며 마음을 다스고 소인은 모른 척 부림을 받는다. 뭐 그렇대요. 군자 반대는 뭐 소인 뭐 나와있죠. 모르는데 만족하지 못하여 음미하려 하고 부려지는 것을 꺼려 마음을 다스려 한다면 훌륭하지 않겠는가. 뭐 첫 번째 단락에서는 뭐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그냥 뭐 봄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군자는 봄을 잘 적응하고 소인은 뭐 부림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훈련한 첨정 유중한 군이 주포 위에 정자를 세우다 자기의 기대에 불가를 굽어보며 높은 산과 이어지고 무성한 숲이 어리 비친다. 그 사이에 아름다운 꽃을 심고 장춘정이라는 현판을 걸었다. 그래서 장춘정기예요. 또 정자의 서쪽 땅에 작은 집을 짓고 매귤땅이라는 편액을 걸었다. 모두 난간을 두르고 단청을 칠하니 영롱한 빛이 검돌며 조용하고 시원하여 마치 별세계 같았다. 여기에 여러 명승지에서 지은 시를 새겨 문미에 내걸고, 문미는 뭐예요? 여기 이제 문에 있는 대문에 있는 뭐 눈썹인데 여기 위에 있는 뭐 여기 위에 있는 나무 이쪽에다가 뭐 걸었다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문 위에 나무에 걸고 아울러 네 글을 걸어 자랑하려고 했다. 이 글이 바로 뭐예요? 장춘정기죠. 이 글이. 내가 유중한 군에게 물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죠. 글쓴이 작가하고 이 유중한은 위계관계가 있어요. 그죠? 누가 더 나이가 많아요? 작가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이 사람 보고 유중한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유중한 군이라고 얘기하잖아. 네. 그죠? 네. 얘가 윗사람, 작가가 윗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대충. 수필이니까 나는 무조건 100% 뭐예요? 무조건 작가야. 알겠어요. 수필은 체험을 바탕으로 하잖아. 알죠? 맨날 했던 거 뭐 체험과 경험의 글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체험을 바탕으로 뭘 줘요? 대부분 얘는? 교훈. 그렇지, 교훈을 주잖아요. 뭐 이게 대부분 수필의 특성이고요. 뭐 이게 고전 수필입니다. 1년 중에 봄은 석 달뿐인데 지금 봄을 감추어 간직한다는 뜻의 장춘이라고 했으니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글을 써주겠는데 야 너 왜 장춘정이라는 이름을 썼니? 라고 나한테 설명을 좀 해줘 라고 얘기를 한 거 알겠어요? 오케이? 네. 무슨 형식으로 돼 있어요? 문답의 형식으로 돼 있죠? 맨날 나오는 거잖아. 문답의 형식으로 돼 있다는 거 뭐 보면 알죠 뭐. 물었어요. 야 네 이름 왜 이렇게 했니? 그랬더니 이제 얘가 이제 유중한이 이제 대답을 하죠. 그렇습니다. 사시는 알죠? 사계절. 그렇지. 사시사철, 사계절과 팔절. 팔절은 나도 잘 모르겠다. 24절기. 알죠? 뭐 대충 뭐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2 이후는 1년을 주기로 돌아오며 이 세상 밖에 숨어 있는데 사람들은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할 따름입니다. 봄바람이 불어 얼음이 녹고 벌레가 나오면 작은 양의 기운이 전부 땅 위로 나옵니다. 양의 기운 알죠? 햇볕이 나온다고. 양의 기운 반대는 뭐겠어요? 당연히. 그렇지. 음의 기운이겠지. 그러다가 복숭아꽃이 피고 꾀꼬리가 울면 양의 기운이 가득하여 온갖 꽃이 피고 숲이 땅을 덮으며 고운 모습을 드러낸다. 산은 무성하고 아름다우며 물은 깨끗하고 멀리 흐르며 태양은 빛을 더하고 하늘은 더욱 넓어지니 이야말로 한창인 때입니다. 옛사람의 근심을 잊고 감상한 데는 참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봄의 모습을 쭉 묘사하죠. 그렇지만 개구리가 울고 추경이 계절을 다스면 추경이 그 불의 여신이에요. 중국 신화에 나오는 추경이라고 불의 여신이에요. 불의 여신이 나오니까 당연히 계절이 언제겠어? 여름이지요. 야, 불인데. 염량이라는 말도 쓰잖아. 염량세태 뭐 이래가지고 여름을 이제 염이라고 그러죠. 불꽃염. 그 다음에 겨울을 이제 서늘할 양자 쓰고. 그래서 추경이 계절을 다스면 나와있네. 봄이 여름으로 바뀌니 봄을 간직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정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이한 나초를 무려 수십 종이 넘어왔고
종마다 열대씩 심합니다. 뿌리가 엉키고 잎이 맞닿으면 잎이 나란히 돌아가고 가지가 좋지 않는다. 붉은 꽃이 지면 흰 꽃이 남아있고 꽃은 시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겨울에도 푸른 나무에서 포장만으로 아니 이건 쭉 정자 뭐하고 있어 지금? 자랑질하고 있는 거야. 별로 읽을 것도 없어. 그냥 뭐 예쁘다 그냥 끝이야. 그죠? 그래서 이 때문에 정자에 들어온 사람은 항상 그 사이에서 공경을 느낍니다. 이것이 저희 정자를 장춘정이라고 이름 지금 까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춘정이라고 이름 지금 까닭은 나의 정자는 여름이 돼도 봄을 간직하고 있다고 이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옛날 조종순이 장춘호를 만들자 이건 모르겠다. 이것도 저기 밑에 나와있죠. 이거 뭐 저기 북송 때 민장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서재를 만들니까 소동파가 장춘부를 줬죠. 소동파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소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이제 송나라 때 저기 그 시인이에요. 그래서 부가 바로 뭐예요? 이게 이제 시를 지었다 이런 말이 알겠어요? 네. 장춘오는 집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조종순이 장춘오를 만들자 집을 만드니까 소동파가 뭘 지어줬어? 시를 지어줬다 이런 말이 알겠어요? 뭐 밑에 나와있겠죠 뭐 이것도 뒤에. 그래서 세월을 좋아해 변화밖에 버리니 봄은 선생의 지팡이가 집신 사이에 있다. 뭔 소리야 이것도 나도 잘 몰라 이것도 그냥 뭐 그런가 보지 뭐. 봄은 선생의 지팡이가 집신 사이에 있죠. 돌아다니나 봐. 지팡이라는 말은 뭔가 이렇게 유랑하는 사람 뭐 이런 걸 나타내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 말이 여기에 가깝지 않습니까? 저는 옛사람에게서 증거를 찾았는데 선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생이 바로 누구야? 나지. 네. 내가 말했다. 그대의 말이 좋긴 하지만 미진한 점이 있구나. 천지의 조화에 따른 변화는 형체를 가진 존재라면 피할 수 없다. 봄은 4월이 지나면 사라지니 어찌 그대의 정자에 간직할 수 있겠는가. 예컨대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이 없고 머리가 빠지지 않고 근력이 약해지지 않더라도 젊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이다. 그런데 억지로 젊은이로 남아있거저 하면 잘못이 아니겠다. 이게 밑줄이죠. 뭔가 일을 억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봄을 간직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장자의 말에 이를 골짜기에 배를 간직하고 못에 산을 간직하고는 잘 간직했다고는 하지만 힘센 사람이 짊어가지고 가버리면 어디서 저는 알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대가 봄을 간직한다는 것도 이와 비슷하지 않은가? 봄은 조화의 자치이다. 조화는 마음이 없어 모든 것을 마무리에 맡기고 사사로운 짓을 하지 않는다. 봄조차 간직할 수 없는데 하물며 높은 공명과 부귀 부유한 풍요한 재물과 곡식 비단처럼 없어지기 쉽고 사람들이 다투는 것은 어떻겠는가? 화려하게 싸운 것이 며칠 되지 않아 먼지로 변하여 바람에 날아가기를 위한 잠깐이니 붙잡아두기에 부족하다. 과거의 노심초사에 급급히 도모하면서 차지하기에 힘썼던 것이 하루아침에 이 지경에 이른다면 슬프지 않겠는가? 그러니 간직해서 무엇하겠는가? 간직하는 것을 이 사람 나는 좋게 본다 안 좋게 본다? 안 좋게 본다는 거예요. 이 작가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겠죠. 회암 선생이 누구냐면 주의예요. 주의 알죠? 주자. 네. 성냥 만든 사람 주자 있잖아. 그 사람이 이제 회암 선생이 이게. 그래서 회암 선생 주자의 말에 따르면 뭐 이런 말이에요. 사계절을 끌어와 사람 본성의 네 가지 덕을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분 말씀에 봄은 생기는 때이고 여름은 봄이 자라는 때이고 가을은 봄이 완성되는 때이고 겨울은 봄을 간직하는 때이다라고 하였다. 하늘의 성정은 원형 이 정이 있어서 낳고 자라고 거두고 숨기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자연의 섭리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만 봄에 생긴 기운은 통하지 않는 때가 없다. 사람의 성정도 인의 예지에 따라 이거 알죠? 4단 7정이라고 그러잖아. 네. 옛날에 한번 해준 것 같은데 이건 이제 4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하고 관련된 게 뭐였어요? 거기 써있잖아. 측은지심이라고 그러죠. 네. 그 다음에 의가 바로 뭐예요? 악을 미워하는 마음, 수호지심 뭐 이런 말 써요. 이 윤리 시간에 하는 건데 얘는 이거는 뭐 사양하는 거지. 아, 됐어요 뭐 이렇게 사양지심 뭐 이런 말 쓰지. 그럼 이게 지가 뭐예요? 이거 옳고 그름을 가린다 그래서 시비지심 뭐 이런 말 쓰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요걸 이제 뭐라 그래? 유교에서 말하는 4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여기 뭐가 붙어요? 7정이 붙죠? 네. 4단 7정론 그러는데 7정이 뭐가 있어요? 몰라요. 7가지 감정. 희로애락, 에라. 애오욕 있잖아. 이거 말하는 거지. 희로애락, 애오욕. 이건 정도 뭐 알아. 이 정도 많이 나오는 말인데 4단 7정 뭐 이런 말은 비문학지간에도 많이 나오고요. 수필례도 많이 나오고요. 이거 그냥 뭐예요? 4단 7정이라고 그래요. 4단 7정론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측은지심이 모든 이 각경 면칭이 있으니 제일 중요한 게 요거죠. 요게 뭐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써 있어요. 측은지심이 모든 마음을 관통한대잖아. 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뭐가 제일 좋다? 봄. 봄이 제일 좋겠지. 얘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만약 하늘이 나에게 준 것을 주고 가지고 거꾸로 쳐다본다면
간직할 수 없는 몸이 내게 없었던 적이 없음. 밑줄이죠? 이게 바로 핵심어고 문장의 주제, 이 글의 주제예요. 거기 간직할 수 없는 몸이 내게 없었던 적이 없대요. 몸은 항상 어디에 있다? 네. 그렇지, 마음에 있다지. 몸은 그러니까 굳이 감추어서 간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몸은 항상 마음에 있다, 뭐 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점을 의미하여 마음을 다 쓰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몸을 어디다 가둬라? 마음에다 가둬라,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중한 분이 그렇다 하였다. 이 이야기를 정리하여 장중의 기문으로 삼는다고. 기대승이네요. 이 사람이 사단 7종문 저기 그 맨날 싸운 건 사람이잖아. 누구야? 누구하고? 그 저기 그 누구냐 그 1,000원짜리에 나와 있는 양반. 태기 이황하고 네. 그죠? 그 유교 그 싸운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314쪽. 이것도 그냥 너무 큰 나무인데요. 그냥 읽어봐 볼게요. 이것도 현대 소설이라. 김 박사 댁이죠. 네, 그렇습니다만 나도 어느 겨울에 전화 받는 태도가 점잖은 교사. 자, 나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몇 인칭? 1인칭이라는 걸 벌써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1인칭인데 얘가 이제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읽어보면 나오는데 이게 관찰자죠. 이게 1인칭 시점이 알겠어요? 그래서 나도 어느 겨울에 전화 받는 태도가 점잖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어디서 함부로 김 박사를 찾느냐는 투로 꼬리를 달았다. 먼저 당신의 관등성명을 대고 관등성명 알죠? 소속하고 그 다음에 뭐 이름 부르는 거 이런 걸 관등성명이라고 그러잖아. 대고 김 박사를 찾을 일이지 어디서 함부로 네 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김 박사 하느냐는 투로 한껏 말소리를 낮춰 점잖게 대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속으로는 히히히 웃음이 나왔지만 제 얘기 알게 뭐야. 덕분에 나도 올라가 보자 하는 생각이 그때마다 들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전화 받으면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상대한테 지금 갑질하고 있는 거죠. 알겠어요? 네. 오케이? 나는 지금 히히히 하는 거 보니까 철이 있어요? 없어요? 좀 없어요. 이게 뒤에부터 나오는데 이게 약간 뭐예요? 신빙성 없는 화자라고 얘기해요. 이거 한번 봤죠 우리? 네. 신빙성 없는 화자 우리 어디서 봤어 이거? 숙부. 그렇지. 숙부 나오는 거 그 저 최면식의 치숙에 보면 나오잖아. 네. 일제강점기인데 그 일본 점원으로 일하면서 일제 막 찬양하면서 뭐 이러는 애 그죠? 네. 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신빙성 없는 화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면 좀 바꿔주십시오. 누구신데요? 덮어놓고 바꿔달라는 게 어디서 함부로. 이거 이제 가로는 바로 뭐예요? 이거는 내 속마음이 나오는 거겠지? 그죠? 네. 나 이 XX라는 사람입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금방 바꿔줄 줄 알고 이동욱에서 혀를 날름? 좀 귀엽죠? 혀를 날름 하는 거 보니까 나가 좀 어떻게 좀 약간 애교도 있고 약간 그죠? 약간 여성스럽잖아? 안 그래? 여자라는 걸 모르겠어? 혀를 날름하지 않잖아 남자가. 혀를 날름하나? 모르겠어. 읽어보면 나오는데 이 뒤에 보면 나와요. 뒤에 보면 나오긴 나오지. 그런데 여기서 꼭 상종이 깨진다. 내가 그좀 상대를 해놨으면 아저씨는 이 아저씨가 바로 누구예요? 이 아저씨가 바로 박사예요. 거기 위에 나와 있는 그죠? 무슨 김 박사지. 얘가 바로 김 박사지. 김 박사지. 그래서 아저씨는 잠자코 있다가 어디 사는 아무개기 씨한테 전화 왔어요 하면 오냐 그러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아저씨는 내가 전화를 받고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답이도 전에 나니? 나한테 온 전화지? 하고는 채신머리 없이 실례. 이거 누구한테 실례라는 거야? 이 김 박사한테? 채신머리 아니 어린 사람이 지금 아저씨한테 지금 채신머리 없다고 그러니까 좀 예의가 없잖아. 네. 그래서 실례라고 좀 가로를 해놓는 거지. 기껏 내가 꾸며준 무드를 왕창 끼워버리는 것이다. 좀 남이 알아주는 점잖은 양반답게 알고도 모른 척 듣고도 모른 척 하고 있으면 좋으려면 전화벨만 울리면 벌써부터 신경을 곤두세우고 엉덩이를 들먹들먹 이쪽 눈치를 힐끗힐끗 도무지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한다. 하지만 염려할 건 없다. 전화를 받을 때까지는 그렇지만 일단 소화기를 들었다 하면 그렇게 목소리가 의젓하고 점잖을 수가 없으니까 영등포의 밤을 부른 어떤 가수처럼 영등포의 밤 몰라 나도 뭐 옛날 노래인가 보지 뭐 이게 딱 보니까 한 60년대 50년대 소설 같아. 알겠어요? 그래서 저음으로 점잖게 나오니까 네 전화 바꿨습니다. 의젓하게 운을 떼고는 어느새 얼굴까지가 그놈입니다. 이 선생이시오. 이거 적조했소이다. 적조했다는 건 뭐야? 연락이 뜸했다 뭐 이런 말이지. 적조했소이다. 집안도 다 무고하시고 잘 나간다. 그러다 웃는다. 핫핫핫핫.
원 별 말씀을 핫소리 하나에 꼭 1초는 걸릴 만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높지도 낮지도 않게 웃는다. 자, 어떤 웃음이에요? 가식적인 웃음이지. 약간 자기적이고 가식적인 웃음이에요. 맞아. 자기적이고 좀 약간 가식적인 웃음이지. 극장이나 텔레비전에서 배우들이 꾸며내서 우는 소리는 저리 가라 할 만큼 정확한 간격으로 웃는다. 이를테면 새벽녘에 아직 잠자리에서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전화가 걸려왔다고 치자. 우리 같으면 어쩌면 짜증도 나고 해서 반쯤 덜 깬 목소리로 떠듬떠듬 씨부릴 것인데 씨부린다는 말 쓰잖아. 그쵸? 지금 씨부린다는 말 쓰고 있어요. 지금 좀 교양이 없어요. 누가? 내가. 아저씨는 그렇지가 않다. 방금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지 않게 어쩌면 그렇게 말도 의젓하고 또릿또릿한지 참 희한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요컨대 우리 아저씨는 남을 대할 때와 흉엄을 없는 식구를 대할 때의 태도가 그렇게 다를 수가 없다. 식구들을 대할 때는 물론 심지어 나한테도 툭 터놓고 지나가다가도 일단 상대가 바깥 사람이 되고 보면 칼로 베듯이 싹 태도가 달라진다. 이런 거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저기 심리학적 용어로 집에서 하는 행위하고 밖에서 하는 행위 다른 거. 그렇지, 페르소나라고 그러잖아. 이거 누구나 하지. 사회적 가면이란 말을 쓰잖아. 알죠? 네. 내가 진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페르소나가 좀 심했던 것 같아. 우리 집이 되게 엄해가지고 집에 가면은 말도 안 하고 있잖아. 아버지가 알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밖에 나가면은 막 떠들고 있잖아. 애들하고. 학교 생활과 집 생활이 내가 진짜 있잖아. 내 스스로도 약간 좀 정신병이 걸릴 것 같은 약간. 그래서 나는 내가 좀 이상한 놈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구나 그렇더래. 알겠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고? 페르소나라고 하더라고. 나중에 알았어 나는. 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이상한 놈인가? 집에 가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아버님 뭐 다녔습니다. 밖에 나가면은 지금 예시. 넘어갈게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아저씨의 허물을 고전이라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아저씨에게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가면을 되게 많이 쓴 거 알겠어요? 밖에서 하는 거 하고 집안에서 행위가 어느 때든가 식구들이 다 나가고 별로 할 일도 없어서 껌잡지를 뒤적이니까 아저씨의 사진이 커다랗게 나와 있고 곁들에 아저씨의 긴 글이 적혀진다.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야? 인정받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잡지에 얼굴도 나오는 사람이 알겠어요? 다행히 그 잡지의 내용이 한글로 되어 있어서 아저씨의 글을 따라했던 나는 이게 아닌데 하는 스스로 의문을 풀지 못했다. 아저씨가 쓴 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내용을 전부 기억하지도 못하지만 그 요점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무엇이든가 하니 그 글의 골자는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려면 서로 입장을 바꾸면서 이해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자면 우선 피차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에서부터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흉엄을 없이 툭 터놓고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말인즉슨 그럴 수도 한데 내가 보기에 우리 아저씨가 친구들과 툭 터놓고 이야기를 나눈 적을 본 적이 없는 나는 좀 이상하게 생각됐다. 내 아둔한 생각으로도 내 아둔한 생각이란 말을 계속하고 있잖아. 화자가 뭐 하는가라는 거 알고 있어요? 좀 학력이 낮고 좀 뭐 미성숙하다 그렇지 뭐 이런 게 지금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빙성 없는 화자라고 아까 계속 얘기했죠? 네. 내 아둔한 생각으로도 그 글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남에게 바르게 전하는 것이고 그러자면 우선 자기 자신의 생활이 거기에 걸맞아야 하는 것일 텐데 대화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우리 아저씨는 과연 집안에서 그런 일을 어쩌다가더라도 가진 적이 있었던가? 없다 이거다. 뭐가 달라요? 겉다르고 속 다른 남자라는 거죠. 네. 물론 간간히 아저씨가 식구들과 얘기를 나눈 적은 있지만 그것은 꼭 필요한 말 아니면 잔심부름 따위를 시킬 때뿐이지 아버주머니는 아이들을 앉혀놓고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별반 보지 못했던 것이다. 초곤초곤이라고 써놨네 여기. 옛날 말인가 보다. 조곤조곤이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식구들은 제각기 사업에 바빠서 서로 들고 나는 시간이 엇바뀌는 바람에 일동 집합하는 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온 집안 식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얘기를 나눈다든가 유식한 말로 대화를 나눈다는 시간은 거의 없는 것이다. 자, 집안이 어떻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대충? 각자 이제 좀 따로 노는 집안이 알겠어요? 집안이 이렇게 화목하지는 않은 거지. 그런데도 우리 아저씨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면서 그리고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대다가 제일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무슨 뜻인지 에이 참 중량. 얘기가 나온 김에 또 한 가지 털어놓아야겠다. 직접 나에게 관계되는 일이 있어서 좀 거북하지만 어떠려 싶다. 막 다름이 아니라 내 월급 얘기다. 장난감 사장 집에 있는 옆집 삼순이는 심순이구나. 삼순이가 아니고 심순이구나. 심심찮게 월급이 야금야금 오르는데 우리 집은 내가 내 입으로 꺼내기 전에 도통 아무도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 집이 어때? 좀 인색해요. 알겠어요? 자, 벌써 나에 대한 직업이 대충 나왔죠. 직업이 뭐겠어? 집에서 일 봐주는. 옛날에 이거 뭐라 그래요? 뒤에 보면 나오는데 식모라고 그러죠. 나중에 이거 뭐로 바뀌어요?
파출부라는 말로 바뀌지. 요즘은 이게 파출부도 안 쓰지. 뭘 써요? 아주머니라고 그래? 못 들어봤어? 가사도우미라는 걸 쓰잖아. 가사도우미. 어허. 요즘은 이 말이 바뀌었잖아요. 식목, 파출부, 가사도우미 이렇게. 요즘 이 말 쓰지, 이 말. 이 식목으로는 뭔가 좀 그래서. 옛날 한 60년대, 50년대 얘기 알겠어요? 네. 70년대까지도 식모가 좀 있긴 있었죠. 좀 가는 이게 부잣집에 알겠어요? 밥 해주고 뭐 이러면서.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는 인간적인 대우도 대우지만 때가 되면 그렇지. 좀 때가 되면 조금씩이라도 월급이 오는 것을 깨소망으로서 알고 붙어 사는 것인데 우리 집 아저씨나 아주머니는 한 번도 자신에서 이 얘기를 꺼낸 적이 없으니 뿔따구가 날 밖에.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아주머니들 알아들으라고 대놓고 말했다. 물론 정면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 심순이란 자꾸 삼순이란다. 심순이 예를 들어서 엇비스지 빗대놓고 말이다. 옆집 심순이 있잖아요. 걔는 이번 달부터 월급이 5천원씩 오른다니까요. 그래 너도 그만큼 올려달라 이 말이냐? 꼭 그렇게 기타기도 부담도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욕으로 할 양이면 정정당당히 얘기를 할 것이지 왜 속물스럽게 심순이 갖다 붙이니? 아주머니도 왜 제가 속물스러워요? 시끄럽다. 그건 그렇고 그 집은 장사하는 집이니까 돈이 많아서 그런 거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어디 부자니? 그러니 조금만 참아라. 참아라. 나는 아주머니가 얼마나 많이 이 말을 들어온지 모른다. 그날 밤이었을까? 나는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앉아있는 응접실로 커피를 나르러 갔다가 우연히 두 분이 내 월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귀담아 들었다. 두 분은 내가 들어가자마자 하는 얘기를 꼭 뚝 붙였는데 이미 내가 들어가면서 들은 얘기는 분명히 이랬다. 아저씨의 말이었다. 잘 달래서 따가도 꿀이라고. 누구를? 당연히 나를이겠죠? 그리고 당신도 그렇지. 나처럼 바쁜 몸이 여기 나왔네요. 식모 월급까지. 그죠? 식모란 단어가 여기 나오잖아. 식모 월급까지 신경 쓰게 됐어? 순간 나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느끼면서 뭐 부끄러운 거겠죠 뭐. 그죠? 오케이? 네. 직접 지시, 간접 지시 맨날 얘기하잖아 이거. 간접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당연히 간접 지시죠. 느끼면서 하마터면 쟁반위에 커피를 엎질 뻔했다. 서운했다. 정말 서운했다. 물론 아저씨처럼 큰일을 하는 분이 나 같은 것을 월급에 참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아저씨 바깥에서의 말이나 행동으로 견주어봐서 다만 말로라도 그렇다. 지나가는 말로라도 그거 좀 올려주지 그래. 이 말 한마디만 했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서운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김 박사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속물? 그렇지. 속물, 위선적인 인물이지. 겉다르고 속다른 어떤 위선적 태도를 보이는 인물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말로라도 이거 좀 올려주지 그래. 이 정도만 해도 됐는데 잘 따독거리라고. 계산적이잖아 되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라도 거 좀 올려주지 그래. 이 말 한마디만 했더라도 내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서운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집에서도 우리 같은 애들의 월급은 대개 아주머니들이 정하고 바깥 양반들 남편들이죠. 제가 얼마를 받고 있는지 우리 같은 애들이 가슴에서 국이 끓고 있는지 밥이 끓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래서 나쁜 것이 없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처지가 다 이렇다라는 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얘기가 나오고 아내의 상의를 받으면 그래도 다소는 호의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도량 있는 남자가 할 짓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 아저씨는 안 그랬다. 그런 다음날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갈비짝에다 비단이를 한 짐 차에 싣고는 어디론지 픽 나갔다.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는 잘 모르지만 필경 아저씨보다 더 높은 분에게 가는 것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다. 자, 당연히 뭐 하러 가는 거겠어? 이 사람들이? 야, 뭐 이거 갈비 싣고 돈 싣고 뭐 하러 가겠니 이거? 뇌물을. 그렇지, 뇌물 뿌리러 가는 거지. 갈비하고 비단 뭐 이런 거 뇌물 뿌리러 가는 거지. 아니 지금이야 솔직히 뭐 비단 별로 안 중요하지. 근데 60년대만 해도 이게 한복 같은 거 많이 입었으니까 이게 옷 재료죠. 알겠어요? 네. 갈비짝 그다음 비단 뭐 이런 거. 그래서 내부는 그전에도 명절 때마다 아니 비단 명절 때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선물을 싸들고 어디론가 찾아가는 것을 보았으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아저씨만큼 세상에 알려진 만큼 알려진 높은 분이 딴 사람에게 교제할 리는 없고 어째서 그러신가 그런 것일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했다. 자, 서술자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이해를 잘 못하는 거 알겠어요? 이게 왜? 좀 뭐가 돼 있으니까? 어떤 제한적 정보를 갖고 있는 거잖아. 알겠어요? 네. 근데 독자는 뭘 할 수 있어요? 앞뒤를 추측할 수 있지. 부정한 청탁을 하러 가는구나. 뇌물 뿌리러. 그걸 뭐 할 수 있어요? 짐작할 수 있죠. 이게 뭐 약간 어리석은 약간 어린 서술자, 신빙성 없는 서술자에 대한 어떤 1인칭 서술자지. 그러니까 이 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시점은 대충 나왔죠. 1인칭 뭐가 돼요? 관찰자 시점이 되겠죠. 그죠? 네. 주인공은 당연히 김 박사일 거고요.
나는 사람들이 걸핏하면 놀라토끼처럼 허리를 70도로 구부리고 후딱하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의젓한 자세로 얘기를 하고 그 걸려오는 전화마다 받들어 모시던 사는 우리 아저씨 같은 분을 그러니까 걸핏하면 전화를 하면서 받들어 모시잖아. 이건 뭐야? 이거 아주 극존칭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그걸 비굴하게 구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러면서 또 텔레비전 나와서는 어떻게? 의젓하게 또 굴어야 여기서 텔레비전도 나와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계속 다른 사람이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비굴하게 굴다가 또 의젓하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오는 전화받아는 또 어떻게 해요? 받들어 모셔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가씨 같은 분을 가까이서 모시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기는 하다. 기왕에 그러니까 나는 자랑스러울 수 있는데 이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 네. 약간 반어적 기법이 알겠어요? 기왕이면 그런 집에 있는 것이 한 가지라도 더 배우고 보는 것이 많을 테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배우고 보는 것이 많겠냐? 아니지. 이거 다 반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나의 입장에서는 독자 입장에서는 이게 다 뭐로 느껴지는 거야? 반어적으로 느껴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나 멀리서 보면 아름답던 산도 막상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뭐가 뭔지 천방지축으로 좋은 건지 나쁜 것인지를 모르듯이 나도 너무 아저씨 곁에 가까이 있어서 어떤 때는 무엇이 아저씨의 정체인지 잘 모를 때가 많다. 오히려 좋은 점보다는 헬렐레한 구석이 더 자주 눈에 띄어서 속으로 이 맹추야 너는 사람 볼 줄도 모르니 하고 스스로의 삶을 꼬집는 때가 많다. 이 맹추야는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스스로. 그렇지.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지. 자기에게. 어려서 이 경험이지만 나는 동네에서 10리가량 떨어진 천방산이 먼 데서 볼 때는 어린 마음에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하지만 동네 아주머니랑 패거리를 져서 막상 그 산속에 들어가서 고사리면 취나무를 캐다 보면 우리 뒷동산이나 별다른 것이 없었다. 지금의 내가 그럴까? 큰 나무의 바로 밑동에 서서 보면 그 나무의 꼭대기가 안 보이듯이 지금의 내가 그럴까? 큰 나무는 바로 나이 누굴 나타내게 있어. 그래서 그렇지. 아저씨지. 큰 나무가 이제 또 이것도 진짜 큰 나무가 아니죠. 그죠? 이것도 약간 반어적 표현이죠. 모르겠다. 이게 끝일 거라마. 이것도 굳이 안 읽어도 될걸요 아마. 잠깐만. 그냥 줄거리 이게 다해.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319쪽에 보면 고정이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는데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시예요. 수특에는 자주 나오죠. 수특에는 자주 나온다. 교과서에는 잘 안 나와도 시가 뭐 그렇게 어려운 시는 아니라서 바로 볼게요. 무덤에 잠드신 어머니는 선산 뒤에 큰 여백을 걸어두셨다. 자, 엄마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돌아가셨죠. 근데 이제 선산 뒤에 큰 여백을 걸어두셨다라는 건 선산 뒤에다가 엄마의 뭐를 썼다는 거야? 무덤을 썼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큰 여백이 의미하는 건 어머니 무덤을 말하는 거겠죠. 이제 이 큰 여백은 결국 엄마의 무덤인데 이 무덤을 통해서 뭘 느끼는 거야? 뭔가 어떤 큰 여백, 결국 어떤 깨달음과 뭐 이런 거를 교훈 뭐 이런 거를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이야? 엄마 무덤에 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말씀보다 큰 여백을 걸어두셨다. 석양무렵. 그렇죠. 이게 이제 시간도 나와 있죠. 석양무렵. 이게 바로 무슨 시간이에요? 성찰과 깨달음 시간이죠. 성찰과 깨달음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석양무렵 동산에 올라가 적송방 그 여백 아래 앉아 있으면 서울서 묻혀온 온갖 잔소리들. 이게 바로 뭐예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당연히? 나쁜 거? 그렇죠. 이게 바로 화자가 묻혀온 어떤 그 무덤에 오기 전의 어떤 화자의 상황이지. 무덤에 오기 전 어떤 화자의 상황이 부정적이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요? 방생의 시냇물 따라. 방생 알죠? 방생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 방생한다고 그러잖아. 이게 뭐 거북이 같은 거 많이 하지. 근데 그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지. 4월 초파일에 뭐 거북이 같은 거 많이 풀어주잖아. 지금 한강 가가지고 방생한다고 그러잖아. 생물을 풀어주는 거. 그걸 이제 방생의 시냇물 따라 들 가운데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는 당연히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좋은 곳이지 이게 결국은 서울의 잔소리들이 없어지고 여기에 바다로 들어가니까 여기는 좋은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다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은 뒤에서 팽팽한 바람이 메세의 발목을 툭 치며 다시 더 큰 여백을 일으켜서 다시 더 큰 여백을 일으킨다는 건 결국 나에게 뭘 준다는 거야? 뭔가 의미를 전해주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러니까 엄마 무덤에 앉아 있으면 서울에서 따라오던 그 나의 잔소리들이 다 사라지고 그다음 나에게 뭘 일으켜? 그렇지. 여운과 의미를 일으키는 거야.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백을 일으켜서 망막공산 오솔길로 사라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망막공산 오솔길로 사라진다는 건 결국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는 모습이. 알겠어요? 네. 원래 사라지는 건 별로 안 좋잖아, 시에서. 네. 근데 여기는 좋은 겁니다. 이게 왜 뭐가 사라지는 거니까 얘가 사라지는 거니까. 알겠어요? 네. 얘는 이미 사라졌지. 어디에 가서 여기 바다로 흘러가 버렸고,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남아있던 것들, 가지 못한 것들마저도 엄마가 일으킨 여백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쓸려 나간 거야. 그래서 맞아. 오, 표기법 뭐요? 영탄법이죠, 당연히. 모든 사라지는 것들 뒤에 남아있는 둥근 여백이여, 뒤안길이여, 모든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여. 야,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 부재는 없는 건데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제 모든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가 있다니까 표기법 뭐예요, 이거? 역설이죠. 여백이란 쓸쓸함이구나. 쓸쓸함 또한 여백이구나. 그리하여 여백이란 탄생이구나. 표기법 뭐예요? 역설. 에? 아니 대고. 연쇄지. 앞말 잡아먹고 들어가자. 여백이란 여백은 뭐래요? 쓸쓸함이래요. 쓸쓸함이란 뭐래요? 여백이래요. 쓸쓸함이란 여백이래요. 여백이란 또 뭐래요? 탄생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앞말 잡아먹고 뭐 이렇게 가면서. 그래서 연쇄도 되고요. 또 표기법 뭐예요? 점점점 커지죠. 탄생이라는 점층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라지는 것들 뒤에는 둥근 여백이 있다 말이죠.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 주객전도의 표현이죠. 너로부터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내가 사라지는 거잖아. 네. 그 주객전도의 표현이라고 그래요.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 뭐 죽는 날이겠지. 그죠? 네. 내 마음의 잡초가 다 쓰러진 뒤, 내 마음의 잡초가 쓰러졌다는 건 뭐겠어요? 내 마음에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다 사라진 다음에 내 사립에 걸린, 자, 사립은 뭐예요? 사립문. 사립문 있잖아. 사립문 초가집 이렇게 있으면 심이라고 그러잖아. 여기 초가집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대문. 쌀이로 만든 문이잖아. 이거 쌀이로 만든 문, 사립문, 사립문 말하는 거야. 내 사립문, 오케이? 내 사립에 걸린 뭐처럼? 노을처럼 여기 이렇게 보면은 그 문에 이렇게 노을이 걸릴 거 아니야. 알겠어요? 네. 아니 화자가 여기 앉아 있을 거고 여기 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여기 산에 노을이 정할 거 아니야. 알겠어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사립에 걸린 노을처럼 노을 같은 아니면 내 발 아래로 쟁쟁쟁 흘러가는 시냇물 같은 노을하고 시냇물은 당연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당연히 좋은 거죠. 이건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뭐라고요? 고요한 여백으로 남고 싶어요. 그래서 이 여백은 바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추억과 그죠? 의미로 남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나한테 뭐로 남았듯이 여백으로 남았듯이 나도 너에게 뭐로 남고 싶다고 여백으로 남고 싶다고요. 그래서 고요한 여백으로 남고 싶다. 그 아래 내가 앉아 있는. 자, 위에 문장과 밑에 문장이 바뀌었죠. 표기법 뭐예요? 도치죠? 도치죠. 그죠? 네.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엄마 무덤에 갔는데 엄마 무덤에서 깨달음을 얻었고요. 그 깨달음을 또 어떻게 하고 싶다고? 다시 전해. 다시 전해주고 싶다고 딴 사람한테. 너에게. 너가 누군지는 몰라요. 어쨌든. 너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청자는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뭐 내가 앉아있는 뭐 이렇게 내라는 말이 나오니까 청자는 드러나죠.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3번 마지막. 겨울엔 나비조차 낮게 나는가? 아, 겨울이 아니고 미안해. 겨울이 아니고 가을이야. sorry. 가을엔 나비조차 낮게 나는가? 표기법 뭐예요? 서리? 서리법이죠. 가을엔 나비조차 낮게 나나? 뭐 이런 약간 느낌에. 그래서 내려놓을 것이 있다는 듯, 부려할 몸이 무겁다는 듯. 그러니까 나비가 낮게 난대요. 왜? 버릴 게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게 버릴 게 뭐냐? 내려놓을 것, 버릴 것이지. 내려놓을 것이 있다는 듯. 그 다음에 또 뭐야? 무겁다는 듯. 뭐 이렇게 있잖아. 무겁다. 이렇게. 이게 무거운 거하고 이 무겁다는 거하고 내려놓을 것은 결국 모르는 거예요. 결국 버릴 것임을 말하는 거지. 뭔가 버릴 게 있는 거야. 누구한테? 나비한테. 알겠어요? 그래서 나비가 어떻게 한다고요? 낮게 나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 알겠어요? 네. 가지가 휘어지도록 열매를 달았던 사과나무. 자, 여기 나비에서 이제 어디로 가요? 사과나무. 사과나무로 가고 있습니다. 뭐가 일어나요? 시선의 이동이 나타나죠. 시선의 이동을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지가 휘어지도록 열매를 달았던 사과나무. 열매를 다 내려놓고 난 뒤에도 자기 페이지 그 휘어진 빈 가지는 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열매를 내려놨는데도 사과나무는 펴지지가 않아요. 이게 내려놨으면 다시 올라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뭐가 남은 거야? 미련과 뭔가 아쉬움이 남은 거지. 미련과 아쉬움이 남은 모습이에요. 이 시도 좀 까다롭더라고. 갑자기 자연 얘기하다가 갑자기 딴 데로 좀 튀어갖고 요것도 조금 해석이 좀 어려워요. 아직 짊어질 게 남았다는 듯. 그에겐 이 그가 또 해석이 또 좀 잘 안 돼요. 이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굴 것 같아요? 이 그가. 나무. 맞아요. 사과나무예요. 이게 사과나무예요.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사과나무를 나타내는 의인법이고요. 그래서 그에겐 허공이 열매의 자리보다 다 비어 있는 허공이 열매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비어 있는데 무겁다잖아. 표기법 뭐예요? 역설. 역설이에요. 그래서 허공이 열매보다 더 무겁대요. 이건 써줄게 그냥. 그래서 열매의 빈자리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결국 빈자리가 의미하는 건 어떤 이별의 자리고요. 이별의 어떤 흔적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열매는 뭐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이건 떠나버린 어떤 존재죠. 이건 떠나간 존재, 떠나보낸 존재, 뭐 떠나간 존재 그래도 상관이 없긴 한데, 그래서 빈자리가 열매의 자리마다 빈자리가 없네. 미안해. 열매의 자리마다 비어있는 뭐? 허공이지. 비어있는 허공이 열매보다 더 무거울 거다. 그래서 표기법은 역설인데요. 이 의미하는 건 뭐 이런 거, 이건 이별이고 이건 떠나보낸 존재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 가지에 나비가 잠시 앉았다 날아간다. 무슨 축복처럼 눈앞에 하늘진다. 자, 뭐가 나타나요? 갑자기?